해제 판결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김현호 레퍼토리 제4탄 연극 재판 정의와 진실을 향한 법정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학생 한 명을 4년 동안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입에 담기가 꺼려질 정도로 심한 폭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초등학교 5학년 한 달과 학생이 어제 아침에 한 것으로 이게 이사실을 학폭력이라는 장난이 나왔습니다. 학생이 당첨돼서 학폭력을 일삼거나 어린이를 학폭력을 하는 게 아니면 학폭력이 때문에 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5 고단 001 피해자 고준희 사망 사건에 대한 피고 강도윤의 형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모든 진술은 철저히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본 재판부는 법과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사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사 측 사건 개요를 진술하세요. 중요한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강도윤이 피해자 고준희에게 의도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피해자 간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본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살인입니다. 사건은 9월 27일 저녁 22시경 피해자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 강도윤이 피해자와 만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CCTV 영상에서 피고 강도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잔혹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디 본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방금 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오랜 갈등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무리들이 피고인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결국 피고인의 자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 잘가 내일 봐. 안녕. 우리 떡볶이 먹고 바로 학원 가려고. 잘가 내일 봐. 선생님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저희 배고파서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무서워. 웃으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지. 그렇게 웃어야지. 그래, 우리가 친한 줄 알지. 야, 수영아. 너 그거 알아? 강아지는 주인이 세상이 전부래. 그래서 때리거나 밥을 안 줘도 꼬리를 흔들어.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돼. 알겠지? 너 이런 모습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그래? 그거 부르다. 오래 자식이라도 여기 저기 사랑하고 다니셨을 텐데 그 왕딴 걸 알면 좋아하시겠어. 생각나네. 진짜 싫다. 나 같으면 밖에서 못 들고 다녀. 죽어버리지.
석현아, 앞으로 한 번만 더 쌤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땐 진짜로 죽여버린다. 알겠지? 대답해야지. 응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걔는 지져야지. 해봐. 아이씨. 해봐라고. 아니면 뭐 교육 좀 더 필요해? 한 번에 좀 잘하자. 아빠, 나? 학교는 끝났지. 응, 학원 끝나고 애들이랑 좀 놀다 가려고. 알겠어, 집에서 봬요. 응, 나 사랑하지. 아빠. 끝났어. 여긴 어디야? 한국 가는 게 있지. 먹었다고. 내가 알아서 먹었다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 한 번 말하면 좀 그냥 알아들으면 안 돼? 내가 먹었다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 하는 짜증나게! 아, 이제 그만 물어봐야 돼. 끊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소년법에 따라 치료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인데 치료 처분 1년은 다소 가벼운 편 아닌가요? 초범인 장과 반성문 탄원서 제출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검사 측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녀를 괴롭힌 사람은 여러 명인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왜 유독 이번 사건의 피해자만을 특정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는 피고인의 자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행위 그리고 주도에서 괴롭힌 인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똑바로 쳐다, 똑바로. 학교나 경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안 들려. 뭐라고? 정말로 아이씨, 안 들린다고.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치.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는? 너도 뭐?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잘 들어. 니들은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기억 자체가 없는 거고. 만에 하나 학교나 경찰 측에서 의심할 만한 조그만 건덕지라도 찾게 되면 니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그땐 니들뿐만이 아니라 니들 가족, 형제, 사촌의 팔촌까지 싹 다 잡아서 죽도록 괴롭혀줄 테니까 똑똑히 명심하고. 알겠지? 기억해라. 니들도 하루아침에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거. 잘하자.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기억이 나든 안 나는 척. 평소 준이가 서연이를 괴롭히는 걸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혹시 작은 거라도 조금 기억나는 거 있니? 아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저는 우리는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발언하세요. 김동완 재판장님, 피고 강도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는 자녀의 사망 이후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보복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부족과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SNS에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이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딸의 유서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을 듣고 왜 피고인의 자녀가 자살을 결심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어느 한 골목에서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피고는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가 너한테 무슨 큰 잘못을 했던 거야? 하나같이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었어. 학교 늦는다고 그때 나가느라 옷도 못 챙겨놨어. 추위를 밤에 타다 내가 하루 종일 떨었을 텐데 탄이 오라는 말은커녕 그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얼마나 죽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차디찬만하게 차갑게 식어있는 아이를 봤을 때 내 심장이 너무했지. 그래. 너한테 별거 아니잖아. 그냥 입고 싶은 추억이지, 그치? 맞지? 그래서 말이야, 이 아저씨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애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니?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 착한 아이가 죽을 생각했을까? 아저씨가 궁금해서 그래. 혹시 나를 쓸 수 있니? 아니야. 넌 말을 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죽게 됐는지 넌 말이 안 해. 그러니까 말하란 말이야. 말해. 말하라고. 말해! 그러나 피해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남까지 끌어들이냐, 왕따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 아빠나 자식이나 똑같다며 심각한 모욕으로 피고인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순간적으로 격앙되었으나 그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이성을 유지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의 발언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공격입니다. 이는 공정한 심리를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고 핵심적인 내용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피고인의 감정적 요인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복수를 의도했다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했거나 한적한 주택가 골목이 아닌 더 은밀한 장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은 그저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진실을 확인하려도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본질과 의도를 사실의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 측 준비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필요시 증인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고개를 들며 피해자 집 주변의 CCTV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행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둘째,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집 위치를 정확히 아는 듯이 고가로 해당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피해자의 집 위치를 미리 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공동 현관문에 도착한 모습도 수상합니다. 주위를 둘러다보며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이 단순한 방문객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중히 움직이려는 계획적 태도임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저희가 입수한 증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제출된 행동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저없는 동선, 주변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CCTV를 의식하며 보인 경심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계획된 범행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입니다. CCTV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확실히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보이긴 하네요. 변호인,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검사 측의 주장은 객관성을 가려면 일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방금 전 검사 측이 제시한 영상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CCTV를 의식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경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과연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거나 CCTV를 의식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장소에서 방향을 확인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긴장했을 때 주변을 경계하는 것은 흔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시선 처리와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해 범죄 의도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음,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과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면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주소는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은 같은 지역에 거주했고 자녀도 같은 학교에 다녔기에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단순한 사실을 범행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측이 제시한 행동분석 보고서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며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 판단일 뿐이며 특정한 전제 조건 아래에서만 신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계획된 범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증거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의 주장은 유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제시된 정황 또한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우대 재판장님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검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변호인의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다수의 CCTV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주변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CCTV들을 의식하는 행동들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습관이라면 왜 유독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만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났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며 만남 이후 몇 시간 뒤 피해자는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잔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여러 차례 표출해왔습니다. 제출된 증거목록 2호를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수차례의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죽은 거다. 평생 살인자의 꼬리표가 달릴 거다.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행동이 넘어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일방적 공포심을 심어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피고인의 고의성이 그리고 지속적인
박대감이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메시지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감정과 추측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납니다. 변호인의 이의는 기각합니다.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사건과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재판부에서 심리와 증거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다음으로는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허가합니다. 증인은 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은 성명과 직업을 말씀하시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시오. 예, 제 이름은 최달수고요. 직업은 배달 라이더입니다. 선서! 저는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 좋습니다.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예.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 예. 사건 당일 20시 15분경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툼을 벌이던 골목에 계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배달일 중이었습니다. 고객의 주소를 찾느라 잠시 멈춰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소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려 보이는 학생이 뭐가 화가 났는지 저기 계시는 분을 계속 밀치면서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계신 분도 약간 흥분해서 뭘 자꾸 빨리 말하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배달일 때문에 휴대폰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서로 흥분되어 있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막 밀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위협적인 분위기였죠. 위협이요? 방금 전 위협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단어가 다른 것 같은데 분위기가 험악했다. 예, 험악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한쪽 일방적으로 위협했다고 하기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배달일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느라 이유 생각에 좋습니다. 증인은 방금 전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몸을 밀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큰 소리로 화를 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군요.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입장을 왜곡하는 유도신문입니다. 또 신문이 아닙니다. 증인이 직접 한 말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의는 기각합니다. 검사의 질문은 허용됩니다. 증인 답변하십시오. 그렇죠. 뭐 서로 그랬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증인의 질문을 정리하자면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신체적 충돌을 벌이고 현장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언쟁이 오가는 대립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인인 미성년자와 이러한 대립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 아까 검사와에 대해 좀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목격하신 상황이 완벽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예, 저도 잠깐 보고 감사를 떠났으니까요. 이해됩니다. 증인도 사람이 기억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방금 하신 증언도 정확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증인의 증언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 질문을 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증인,
아까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걸 정확히 보신 겁니까? 아니면 소리가 난 이후에 다투는 장면만 보신 겁니까? 소리가 먼저 난 후에 두 사람이 다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잘.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증언은 단순히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봤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걸 본 건 아니라는 말이군요. 저도 누가 먼저 공격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아까 고객의 주소를 찾느라 잠시 멈췄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골목에서 머문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한 1분 정도. 증인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다툼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툼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목격한 일부 장면만으로 누가 먼저 공격적이었는지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사전에 검사 측과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검사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셔서 즉,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질문을 통해 구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지금까지의 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신뢰하기 어려운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증인 자신도 누가 먼저 공격적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격한 시간 또한 단 1, 2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언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모두는 이 법정에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기억과 불명확한 증언은 결코 진실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 방금 전 기억이 일부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는 점. 이 두 가지 사실은 증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 변함없는 증언이 맞습니까? 예, 두 사람이 서로 밀치면서 다투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맞습니까? 다만 그 이외의 상을 모두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다고 해서 증거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다툼을 벌이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장면은 분명히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 명백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추가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피고인이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증인을 압박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증인의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 측 주장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분명하게 해서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을 이해해야죠. 증인, 단순히 목소리가 커진 것이 변호인! 자자, 양쪽 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변호인 질문을 좀 더 명료하고 증인을 압박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화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언성이 커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피해자를 향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화가 나니까 소리가 좀 커졌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흥분이랄까.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은 여전히 모호하며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뒷받침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히 질문을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양측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 없습니다, 재판장님. 좋습니다. 이로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증인을 호출하겠습니다. 검사 새로운 증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다음 증인은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직업을 말씀하시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시오. 제 이름은 김현지이고 서울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 피고인을 언제부터 진료하셨습니까? 약 1년 전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진료 당시 환자분은 자녀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었고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 증세를 함께 보였습니다. 특히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자녀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신체적 반응으로도 이어졌는데 특히 환자분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대화 주제를 나눌 때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긴장감이 높거나 거짓말을 할 때 자주 관찰되는 생리적 반응으로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때 나타납니다. 결국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반응으로도 이어지는 건데 환자분 역시 극심한 불안과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피고인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강한 충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자극, 소위 트리거에 반응할 경우 현실에서의 판단 지역이 순간적으로 흐려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피해자를 만나는 상황이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건과 직결된 인물을 마주하는 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큽니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부는 심리적 소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후 강력한 트릭으로 인해 격양된 감정에 휩싸여 통제력을 상실한 채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후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방금 전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불안정과 강력한 트리거가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 피고인이 PTSD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 상태가 곧바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PTSD를 겪는 모든 환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개별적인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환자분은 진료 중에 자신의 분노보다는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그러한 마음조차 충동적 폭력으로만 단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러한 해석은 PTS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PTSD를 겪는 모든 환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PTSD 환자들은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모든 행동이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건 편향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폭력을 계획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적이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PTSD 환자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 뿐 체계적으로 폭력을 계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자신을 방어하거나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잉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계획적이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은 자신의 분노보다는 자책과 슬픔을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분노는 외부를 향해 공격성을 유발하고 자책감은 내적으로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봤을 때 환자분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녀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충동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폭력으로 볼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이유로 감정이 격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이 법정은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계속된 침묵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현재 살인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에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씨, 여기서 계속 침묵하면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힘드시겠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이 재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이 재판의 공정한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피고인이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느낀 감정과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했습니까? 피고인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뭐가 우습다는 겁니까? 공정한 판단과 진실. 참 거창하시네요. 판사님, 그 공정한 판단이라는 거 정말 믿을 수 있기는 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저 죽이는 합니까? 전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 딸이 죽은 그날부터 단 한 번도요. 그런데도 여기 계신 높으신 분들은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그 아무도 제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대체 왜? 제 딸을 죽인 가해자의 반성 나타나서는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시면서 어째서 제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딸과 내 가족과 내 자신이 갈라가던 그 피어먹을 정의할 게 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애망스러운 답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기 용서를 빌죠.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믿어요. 죄가 사라지는 거죠. 난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난 아직도 괴로워 죽겠는데 도대체 왜 가해자를 색출받아야 쓰는 겁니까? 왜요? 대체 누가 그런 거리를 준단 말입니까? 보세요. 이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자고요? 좋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주죠. 그래요.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내 딸이 죽은 그날부터 내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아니 수천 번의 그녀를 발길같이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 살인자를 볼 때마다 역겹고 추악한 토가 났습니다. 자, 이것도 죄가 됩니까?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답이에요? 정의입니까? 적어도 내가 아는 정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의는 다 죽었다고. 정의는 죽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고. 정의는 죽었다. 내려오시오. 다 죽었다. 내려오시오. 정의는 죽었다. 다 죽었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죄송하겠습니다. 도희 씨 괜찮아요? 도희 씨. 대통령님, 방금 전 피고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백입니다. 실제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상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잠시 휴정을 요청드립니다.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휴정합니다. 담배 피러 나오셨습니까? 진작에 끊었다. 애들이 냄새나는 거 싫다고 해서 말이야. 유해십니다. 정말 왜 그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애들 낳아봐라. 나보단 애들이 먼저지. 아이 그리고 좀 살살 좀 해라. 이씨. 못 잡은 거안 받았나. 그게 제 일이지 않습니까? 선배, 근데 선배는 진짜로 강도현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세요? 글쎄다. 넌 어떤데? 검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봤을 때 딸을 잃은 강도희 씨가 진짜로 피해자를 죽였을 것 같아. 정황상 확실한 건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끼어만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저도. 재판은 말이야.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싸움 자리. 넌 검사로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니까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거고. 근데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자면 그 의문을 절대 잃지 마. 그게 너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죠. 진실의 의문을 갖지 않은 검사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거든. 물론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만약 진실을 놓친다면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사람 좀 잘해라. 만약 진짜로 죽인 거예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지.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거나 범죄 자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야. 뭐 결국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테니까 그거 안 해도. 아,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셋이 같이 있는 거 누가 보기라도 해봐라. 퍽이나 좁으려고 했네. 한결 같으셔. 아무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하시죠. 지금부터 2025 고단 001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개합니다. 방금 전 피고인의 발언은 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감정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사건과 직결되는 진술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발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심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측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준비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부터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자백으로 피고인의 고의성과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진술이자 범행의 증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변호인 측, 검사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발언은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감정적 표출에 불과할 뿐 법적 자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이룬 후 PTSD와 우울증에 시달린 피고인은 재판 중 극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개인의 상상을 실제처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죽였다는 표현은 법적 의미의 살인이 아닌 내면의 분노와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접 마음 속으로라고 언급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듣겠습니다. 다만 이번 증인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므로 법정 내 증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증인의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증언은 법정 기록에만 포함됩니다. 증인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시오. 저는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저 진실만 말씀해 주십니다. 증인께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희 셋 다 같은 반 친구였어요. 증인이 보시기에 피해자는 학급에서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준이는 일찍이었어요. 평소 친구들한테 명령적으로 말해도 폭력적이기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안 듣거나 거슬리고 괴롭히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괴롭혔죠? 때렸어요. 겉으로 티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심부름이나 목욕 같은 건 늘상 있는 일이었고 새로 산 옷이나 신발 그리고 선배들한테 상납할 누구까지 자주 빌려달라고서 돌려주지도 않았고요. 저항할 수는 없었나요? 선생님이나 친구들 혹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야. 평범한 대상에게도 가치를 부여하면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거든. 난 우리가 그런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이 반에서 존재감도 없는 너한테 가치를 부여해준 게 나잖아. 안 그래? 근데 감상은커녕 지 새끼처럼 맞서 일러 맞춰? 왜?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도와줄 줄 알았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러지 말아라. 똑바로 해라.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내가 받은 걸. 근데 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게 될 텐데. 괜찮겠어?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나서준 친구가. 그만들 좀 하지. 그렇게 때로 몰려와서 대표 분위기 조성하는 거 그것도 어머나 폭력이고 협박이야. 협박. 우리 말은 바로 하자.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지. 불신한 친구한테 주는 마지막 경고? 경고? 내가 볼 땐 그냥 괴롭히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한 거 그거 나야. 니들이 괴롭히는 거 똑똑히 봤다고 말씀드렸어. 방금 전에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너네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위도 열릴 거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와! 너구나! 너였어. 어쩐지 저 찐따가 이렇게 용기 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재밌다. 재밌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나서? 뭐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축하해. 적어도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야 찐따! 너 오늘부터 졸업이다.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거든. 축하한다. 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쌤한테 가서 쥐새끼처럼 굴면 그땐 너뿐만 아니라 네 친구들까지 싹 다 잡아 죽여버린다. 이런 게 협박이지.
서영이한테는 결국 서영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그 중에 자주 나왔던 말들 위주로 날 예,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증언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니요.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증인의 경험과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폭력성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측 이의를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마음에 안 든다.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숨 쉬는 것까지 다 그냥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증인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폭력적인 인물이었다면 주변에서 원성을 많이 사귀고 네. 무서워서 다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 싫어했어요. 증인은 이전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었다고 진술했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선배하고 만난 뒤에 연락하면 나오라고 했어요. 선배요. 학교 선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선배인데 준이하고 자주 어울려 다녔어요. 왜 유명하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러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했어요. 피해자가 그 선배에게 무언가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그 선배가 뭐 시켰다는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항상 그 선배가 시켰다고 했어요. 안 가져가면 선배한테 죽는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피해자가 소위 일진 선배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강요 또는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예,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그 선배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끔 그 선배랑 있을 때 표정이 안 좋거나 긴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증인은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통화 이후에 만났었습니까? 아니요. 통화 후에 연락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선배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대략 9시쯤이라고 들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와는 몇 시까지 연락이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일정이 저녁 6시 반쯤이었어요. 보통은 연락이 안 오면 계속 기다렸을 텐데 이후에 따로 연락해 보지는 않았나요? 네. 어쩌셔서? 변호사님은 축도 쓰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그 선배를 만나고 온 날이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연락하고 싶을 리가 없죠. 이해됩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 선배에 대해서 자주 했던 말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끔 그 선배한테 맞고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욕이나 원망 섞인 말을 자주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가 시켰으면서 왜 그러냐, 바라는 게 너무 많다, 힘들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들이.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선배는 후배인 피해자에게 있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존재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불만을 선배에게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충동적인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자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무슨 내용이죠? 증인? 네. 왜 져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고 난리야. 해질 거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계시지. 사람 귀찮게 하는 거 부모나 새끼나 다 똑같아. 증인,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나 성격을 봤을 때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에게 도발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항상 그런 태도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까지의 증언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배라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시경에 선배와 만나기로 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22시경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선배와 피해자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평소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만을 품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선배와의 만남이 마찰로 번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20시 15분경에 피해자와 만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을 뿐 이후 추가적인 만남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짓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증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해당 문자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21시경에 선배와 만나기로 계획되었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선배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이 지금 제출한 증거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로 본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넘어가야죠. 재판장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배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건 당일 선배의 행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증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 경찰 조사에서 선배와의 만남 여부나 관련 진술이 확인된 바 있습니까?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선배와 피해자와의 만남을 입증한 직접적인 진술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피해자와 선배가 자주 어울렸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피해자가 선배로부터 강압적인 지시를 받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준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직접 본 적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뿐이군요. 그렇다면 증인의 기억 속에서 피해자는 선배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두려워만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을까? 아니요. 오히려 가끔은 그 선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이용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선배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강압적인 지시를 받는 약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배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강자처럼 행동한 적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21시경에 증인께서는 피해자가 선배를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선배를 만나러 갔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증인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셨죠. 네.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시 15분경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2시경에 피해자는 살해된 채 발견돼요. 그렇다면 20시 15분부터 22시 사이 증인께서는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방금 그 증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선배와의 관계에 대한 정황적 추측일 뿐 이를 사건과 연결시킬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인이 제기한 선배의 존재는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만났고 그날 벌어진 일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정황이 아닌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점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호출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성명과 직업을 말씀하시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시오. 저는 서울중앙경찰청 강력한 형사 오상범입니다. 저는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께서는 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셨죠? 네,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과 주변 인물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심스러웠죠? 피고인의 진술에는 몇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헤어진 시간이 20시 30분쯤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자택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건 당일 강도현 씨 자택 주변의 CCTV를 조사해보니까 집으로 들어간 시간이 22시 10분경이더라고요.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에서 자택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성인 남성의 보통 걸음으로 대략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170분이란 텀이 생기는 건데 그 사이에 어디서 뭘 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기억이 나질 않을까? 술에 취한 상태였다던가 혹시 약 같은 거였고 정신이 막 왔다리 갔다리 했나? 그냥 답답해서 생각 없이 무작정으로 계속 돌아다녔고 그래서 저렇게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 새끼 수상. 죄송합니다. 정정. 이 사람 수상이다. 보통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본인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이었단 말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 경로가 가장 최단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기하게 CCTV가 없는 장소만 골라서 말이죠. 피고인 말대로 생각 없이 무작정 돌아다녔다 쳐도 이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CCTV가 없는 장소만 골라서 간다라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70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기억 상실증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던가 술을 마시던가 아니면 어디 둘러대기 좋게 앉아라도 있던가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강도현 씨 사건 당일에 어두운 색상의 바지랑 무릎까지 오는 바람막이 그리고 백팩 착용하셨죠? 네. 네. 유도신 이 어느 정도 짬밥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죠. 뭐 사실 CCTV와 하기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일부러 CCTV가 없는 장소만 골라서 이동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자신을 봤다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강도희 씨 사건 당일에 골목을 빠져나갔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우리 더 공중 화장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다고 하던데 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을까? 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을까? 아니요. 전 놀이터나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 깜짝이야. 아니 목격자가 뛰어들어갔다잖아요. 목격자가 그것도 헐레벌떡 왜 자꾸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뒷감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화장실을 빠져나오고 나서 4번 정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비켜나갔다고 하던데. 거짓말입니다. 전 집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고 또 4번이나 두리번 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기 위해 놀이터나 화장실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요. 모함입니다. 아까까지는 뭐라고 그랬더라? 무작정 돌아다녀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다, 그랬다.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시간 정도도 확인하려고 핸드폰 정도는 꺼내서 보는데 우리 강도현 씨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쵸? 그렇다면 피고인을 기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피고인을 기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70분에 대한 행적 공백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죽게 만든 주동자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녀의 죽음 이후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여러 차례 표출했다는 주변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지질적인 물증은 없지만 정황 증거와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방금 전 증인의 증언을 통해 본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70분 동안의 행적을 설명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왔었던 길, 즉 집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벗어나 유독 CCTV가 없는 구역만을 골라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계획적인 동선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자녀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여러 차례 표출했다는 주변인의 진술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백한 정황 증거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상황의 모든 정황들이 피고인 한 명만을 지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 방금 증인의 진술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약 70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증인은 이를 수상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억의 공백은 긴장 상태나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답답한 마음에 생각 없이 무작정 돌아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걸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정할 수 없죠. 제 말은 정황상 수상하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의 기억 상실이 거짓말인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고 증인의 판단도 거짓말일 가능성에 대한 추정일 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CCTV가 없는 구역만을 지나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증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모든 CCTV 위치를 철저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는 모든 CCTV를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나간 경로가 CCTV 사각지대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능성, 또 가능성이군요. 하지만 증인께서 말씀하신 가능성은 단순히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구역을 지나갔다는 정황에 의존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 길을 회피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증인,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예, 직접적인 증거 없습니다. 결국 증인의 진술은 가능성에 기반한 추정일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증인의 유도신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목격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허구의 인물을 내세운 유도신문이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 허구의 상황으로부터 얻어진 진술은 사실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수사 기법이라고요, 수사 기법.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면 법이 못 잡아요, 변호사님?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 법적으로 동기와 의심만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에? 아, 증거는 없지만 범인에 가까운 예,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진짜!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수정한 것까지.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가능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미 범인인 것처럼 단정하며 이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변호사님! 명확한 증거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유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 누구도 이러한 사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전에 재판부에 등록된 법의학 전문가 박하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를 분석하신 법의학자로 그의 증언이 이번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증언이 피고인이 억울한 희생양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네. 신청된 증인은 사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증인 채택을 승인합니다. 증인은 현재 대기 중입니까? 네, 재판장님 대기 중입니다. 다만 증인의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므로 마이크 사용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증인을 호출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직업을 말씀하시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시오. 제 이름은 박하린입니다. 현재 명지대의대 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증인,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를 분석하신 전문가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분비로 인한 강한 타격으로 머리뼈가 골절되었고 출혈이 관할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용된 둔기는 무엇으로 추정됩니까? 사망 원인과 두부 상처의 형태, 깊이, 그리고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는 주변 골목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자연석, 즉 단단한 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된 물질 크기는 약 12에서 17cm, 무게는 약 3kg 정도로 성인이 한 손으로 들기에 적합함과 동시에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해당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kg 정도의 무게라면 가해자가 이를 한 손으로 휘둘러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kg 정도의 물체는 한 손으로 충분히 들어서 내려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무게 물체로 두부를 강하게 타격했을 경우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격은 총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피해자의 두부에서 총 5차례의 타격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후두부로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타격은 머리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가 첫 타격에 반응하며 엉들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격은 이마 왼쪽 부위로 정면에서 강하게 내려친 형태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타격은 측면과 후두부 부분에 가해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타격의 강도와 각도를 분석한 결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타격이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 번째 타격은 두개골 골절과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했고 이후에 더해진 타격들이 손상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마지막 타격에 의식을 잃고 2, 3분 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에서 다수의 경련, 타박상과 찰과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하려 했거나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둔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지장을 주장으로는 아니었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은 이번 사건의 현장 조사 결과 가해자의 공격이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충동적이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타격의 형태와 빈도,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계획적 범행의 전형적 특징인 도구 준비나 증거 은폐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발견한 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타격의 위치 또한 무차별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후두부에 가진 첫 타격과 이후 방어 과정에서 반복된 공격의 형태는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경황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존재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와 피해자의 신체에서 취취한 샘플 중 어느 것에서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까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피해자의 사망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범행 도구는 가해자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물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건 현장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보된 물리적 증거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만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경험된 제3자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재판장님,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 이상 법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정의 목적은 억울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부디 정의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피고인의 사망 원인이 반복된 타격으로 인한 두부 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5번이나 타격을 가한 것을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반복된 타격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타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왜 가해자는 5차례나 공격을 가했을까요? 만약 첫 번째 타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만약에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면 가해자는 놀라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확실히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감정적 폭발로 인한 순간적인 자제력 상실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폭발이요. 보통 감정적 폭발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이미 상당히 쌓여있고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발현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쌓여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이 두부의 여러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타격은 두부를 강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충동적인 행동에서 무작위로 타격을 가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부위에만 타격을 가한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범행에 사용되었다 추정되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약 3kg의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3kg의 돌을 머리까지 올려가지고 5번이나 내려친다는 게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 무게의 두께를 반복해서 내려주려면 단순한 충동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체력과 분명한 의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인께서는 피해자가 방어 흔적을 남겼다고도 하셨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들거나 몸을 움직이는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그렇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근거리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어 흔적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저항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말은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성과 의도성을 보여주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한 번의 타격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5차례나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성과 의도성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고려하였을 때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양측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최종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중요한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닌 분명한 의도가 담긴 범행입니다. 피고는 사건 전부터 철저히 계획해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피고인이 70분 동안 행적을 설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CCTV가 없는 구역만에 골라 이동한 점,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판단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원칙과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를 괴롭힌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계획의 범행의 제일성과 그리고 초범인 점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내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구형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한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70분의 기억을 잃은 건 자녀를 잃은 충격과 PTSD로 인한 심리적 반응이며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는 정의가 아니라 억측에 불과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이미 자녀를 잃은 부모입니다. 그는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판사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가요? 한 명은 졸업해서 대학생이고 한 명은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선물 사주셨나요? 질문은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큰애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고 둘째는 태블릿을 사줬습니다. 태블릿. 우리 서연이도 태블릿 사달라고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요 평생 남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원망스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많이 벌지 못해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우리 서연이만큼은 남들한테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서연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너무 작아서 신기하게 보였고 처음 걸었을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혹여 다치진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면서도 혼자 둔 것 같아 대신 미안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대견스러우면서도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늘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빠 손에 의지하던 그 작고 퉁퉁했던 손이 점점 가늘고 커질수록 또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저 그저 뒤에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힘든 건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또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더 자주 물어보고 더 많이 대화했어야 했는데
아프다고. 가족을 위해서 저 하나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가 바란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바란 건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그저 제 착각이었고 욕심이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버텼을지 아버지로서 그걸 몰라줬다는 게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대하는 걸까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인생에 대해 제법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전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서연이는 같은 날 2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나무에 걸렸고 비투소리 비트 소리가 대체 다시 그 높은 옥상에 올라가 2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높고 무서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2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걸까요? 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왜요? 우리 서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죽어야 했습니까? 도대체 왜요?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우리 딸 죽게 만든 가해자들과 모른 척 외면했던 방관자들, 그리고 여전히 아무 대책 없는 바로 이 사회입니다. 이 법정이, 이 재판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면 저 하늘 위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발. 뭐가 억울해? 남의 자식 죽여놓고 대체 뭐가 억울한데? 피해자를 포장하지 마. 역겨우니까. 정숙하십시오. 우리 준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욕한 말 적 없는 아이야. 한 번도. 그런데 그 착하고 순진한 애가 당신 자신을 괴롭혔다고. 그것도 모자라고 죽게 만들어?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서 죄값 받았잖아. 사과했잖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직 17살밖에 안 된 그 어린이한테 살인자라는 오명을 씌운 걸로 부족했니? 내 하나님께 맞추는 걸로 부족했어. 하십시오. 불응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왜 내 딸 죽인 저 살인자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서 말을 하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 괴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럼 우리 애는, 당신 손에 죽은 우리 애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손 한 번 대지 않고 얼마나 해지셨지 하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입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올려? 어떻게? 나도! 그때 나도 지금의 당신처럼 똑같이 말했어. 우리 딸도 남한테 욕먹을 한적 없는 착한 애다.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어? 우리는 안 그랬다. 억울하다.
온갖 폭언과 자기 변명, 심지어 우리한테 잘못을 돌리기까지. 사과부터 했어야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머리 숙이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그때는 지금이랑 왜 이렇게 한다고 뻔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데? 당신 자신을 소중한 게 아니야. 입 다물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뭘 한다고? 당당해야지. 뻔뻔해야지. 내 자식이 아니었는데 억울해야지. 그러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내 자식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당해봐. 죽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 진정하고 제대로 생각하세요. 당신 퇴장시키세요. 나오세요. 내 자식 날려내! 나오세요, 어서. 내 자식 날려내! 본 법원은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은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후에도 법정의 질서를 다시 방해할 경우 퇴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5-001 피해자 고준희 사망 사건에 대한 피고 강도윤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도윤은 2024년 9월 27일경 피해자 고준희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민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점 결과 피해자는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급성 뇌출혈 및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도구는 약 3kg의 단단한 물체로 추정되나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에서 피고인의 DNA나 지문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약 70분 동안의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유죄의 정황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작정 걸어다녔고 그로 인해 정확한 동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미 앞서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부 시간 동안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학교 선배와 만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도신문과 같은 부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일 뿐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사의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 강도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는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호사님, 도윤 씨 나왔구나. 야,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응? 생기가 돌아. 오늘 많이 힘드셨죠?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조사받고 재판 받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에요. 막상 실제로 겪게 되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한기가 스며드는 게 한여름에 높은 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말도 오락가락하고 나중에 본인도 무슨 말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다 털어버리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할까? 글쎄요, 보통은 항소를 하기는 하는데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맞다, 도윤 씨. 근데 그 70분 동안 진짜 뭐 하셨던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자 계속 돌아다녔다. 이 사람이 안 가고 뭐 하십니까? 야, 넌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정의요? 뭐 당연히 법이 정의라고 믿고 싶긴 한데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 게 법이라. 법이 정의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뭐 누군가한테는 진실일 수도, 누군가한테는 복수일 수도, 또 누군가한테는 끝나지 않는 감정일 수도 있죠. 그러게요. 그놈의 정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 난 말이야, 정의라는 게 저울 같다고 생각해.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올라가. 모두의 정의가 닦을 수 없듯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는 거죠. 진실도 마찬가지야.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혹은 무시되기도 하고. 뭐 결국 우리는 증거와 논리를 따지는 법과 인간으로서의 정의 사이 어딘가에서
뭐라도 선택해야겠지.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사람도 억울하며 근데 강도현 씨가 진짜로 범인이 아닐까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 솔직히 나도 이해한다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의뢰인이 아니라는 데 믿어야지. 넌 아직도 범인인 것 같아? 뭐 판결은 났는데 신경차는 게 뭔가 찝찝하네요. 근데 강도현 씨가 아니면 진짜 누굴까요, 범인이? 글쎄다. 진실은 범인과 죽은 자만이 알고 있겠지. 야, 비 온다. 아이,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몇 시야? 6시야. 야, 나 애들 어린이집 학원 시켜야 돼서 먼저 간다. 그래서 뭐 만원한테 신고한다며요. 형량은 계약 없음. 수고. 아!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바로 아이들이. 좀 항소하지 마라. 진짜 간다.